글로벌 경제 환경이 급변하는 지금 어떻게 자산을 분배할 것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다가오는 위기는 부를 확대할 기회이기도 합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세계 패권국으로 떠올라 현재까지 그 위치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미국 비중은 상대적으로 축소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에 따르면 미국 국내 총생산이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85년 34%를 정점으로 하락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2008년 금융위기 여파로 2011년에는 미국의 비중은 21%까지 급락했다. 미국의 세계 GDP 비중이 줄어든 만큼 늘어나는 나라는 중국이다. 2000년에는 중국 GDP가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5%에 지나지 않았으나 2010년에는 9.1%, 2020년에는 17%로 급증하면서 중국의 GDP가 빠른 속도로 미국에 접근해 가고 있다. 이런 추세가 이어진다면 2030년 전후에는 중국 GDP가 미국을 넘어설 전망이다. 국제통화기금은 세계 GDP 비중이나 한국의 국가별 수출 통계를 보면 세계 성장축이 미국에서 중국 등 아시아 지역으로 이전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장기적으로 세계 경제는 아시아를 중심으로 높은 성장을 할 것이다. 그러나 세계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장벽을 넘어서야 한다. 첫째는 각 경제 주체의 높은 부채이고 둘째는 자산 가격 거품이다. 현재 부채는 역사상 규모가 가장 크고 증가 속도가 가장 빠르며 가장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다. 각국의 정책 당국이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 앞으로 1, 2년 이내에 글로벌 경제는 전례가 없을 정도의 위기를 겪을 수 있다. IMF는 세계 경제가 2021년 5.5%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2022년에도 세계 경제 성장률이 4.2%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각 경제 주체의 부채가 크게 늘었다. 2007년 GDP 대비 273%였던 세계 부채가 2020년에는 399%로 크게 늘었다. 부채와 더불어 주식시장에서도 거품이 발생하고 있다. 거품은 꺼지고 나서야 알 수 있다. 그러나 레이 달리오가 제시하는 기준으로 거품 여부를 판단해 볼 수 있다. 그가 제시한 기준에 따라 과거 10번의 주요 경제 위기 상황을 보면 예외 없이 자산 가격이 전통적 척도에 비해 과대평가되었고 미래에 대한 낙관으로 자산 가격이 급등했다. 또한 대규모 차입에 의해서 자산이 매수되었다. 거품 논쟁이 일고 있는 미국 주식시장에 이 기준을 적용해 보자. 주식시장의 거품 여부를 판단하는 전통적 척도 가운데 하나가 주식시장 시가총액을 명목 GDP로 나눈 값인 이른바 버핏 지수이다. 2021년 1분기 현재 버핏 지수가 317%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1952년 이후 장기 평균인 107%, 2000년 이후 평균인 179%보다 훨씬 높을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혁명 거품이 있었던 2010년에 210%를 크게 웃돌고 있다. 주식시장의 거품 정도를 판단하는 전통적 지표에 따르면 미국 주식시장이 거품 영역에 들어선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다. 거의 모든 지표가 2000년과 2008년의 거품 붕괴 전의 모습이다. 앞서 본 것처럼 미국을 중심으로 부채가 급증하고 주식시장에 부분적으로 거품이 발생했다. 이런 부채와 거품은 어떤 계기가 있어야 해소될 수 있을까? 연착륙은 과연 가능할까? 이에 대한 답은 미국의 인플레이션과 금리에 달려 있다.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 경제 인플레이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 경우 각국 중앙은행은 금리 인상 등 통화 정책을 긴축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부채 문제가 드러나고 일부 자산 가격이 급격한 조정을 거칠 가능성이 높다.
그 이후 세계 경제에서 인플레이션 문제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수 있다. 일시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미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의 시장 금리가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2020년 10월부터 미국 시장 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지만 아직도 경제 성장률을 고려한 적정 금리에 비해서는 지나치게 낮다. 정상화 과정에서 금리가 더 오를 가능성이 높다. 자산 가격 거품 붕괴와 더불어 부채 위기가 언제 올지는 누구도 알 수 없다. 또한 부채가 많다고 해서 반드시 위기를 겪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부채가 증가하기 시작한 초기 단계에서는 부채가 생산적 자원에 투자되면서 GDP가 부채보다 더 빠르게 성장한다. 하지만 부채에 의한 성장 후반기에는 부채 증가 속도가 소득 창출 속도보다 더 빠르고 자산 가격까지 상승하면서 차입을 통한 자산 매입 현상이 나타난다. 그 다음 단계는 높은 부채 부담과 자산 가격 하락으로 부채 상환이 어려워지면서 부채 위기가 발생되는 것이 부채 사이클이다. 부채로 인한 성장의 한계가 드러나고 여기다가 자산 가격의 거품마저 붕괴되면 세계 경제는 1, 2년 이내에 다시 극심한 침체에 빠질 수 있다. 이 경우 정책 수단의 한계로 경기 침체 정도가 2020년보다 더 크고 회복 속도도 느릴 전망이다. 특히 가계와 기업이 부실해졌기 때문에 통화 정책의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다.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더 적극적으로 나서겠지만 정부 역시 부채가 많기 때문에 쓸 수 있는 정책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2020년 코로나19로 경착륙했던 미국 경제가 매우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있지만 재정 수지와 경상수지 적자가 확대되는 대내외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불균형은 중장기적으로 달러 가치나 미국 자산 가격의 하락으로 해소될 가능성이 높다. 앞으로 미국 자산 가격 하락이나 달러 가치 하락으로 소비가 상대적으로 위축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 비중이 점점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매우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아시아, 특히 아세안 지역에서 수출을 늘려야 할 것이다. 한편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앞으로 10년은 미국 자산보다는 다른 나라 자산 가격의 기대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미국이 쇠퇴하고 중국이 부상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2020년 현재 중국 GDP가 미국의 70%를 넘어섰고 2030년에는 미국을 추월할 가능성이 높다. 기술 혁신 측면에서도 중국이 매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경제 전망이 투자에 주는 시사점. 첫째, 장기적 측면에서 보면 세계 경제의 성장축이 미국 등 선진국에서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으로 이전되는 과정이 전개되고 있다. 둘째, 각국 정책 당국의 과감한 재정과 통화 정책으로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를 극복했고 2020년 코로나 경제 위기를 이겨내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세계 각 경제 주체의 부채가 크게 늘었다. 셋째,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 경제 인플레이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넷째, 미국의 대내외 불균형이 심화하고 있다. 다섯째, 중국은 기업 부채가 위태로울 정도로 과다하다. 이런 글로벌 경쟁 환경 하에서 투자자라면 어떻게 자산을 배분해야 할 것인가? 다가올 위기를 부를 늘릴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국가별 자산 배분에 있어서는 미국보다는 중국 등 아시아 비중을 높여야 할 것이다. 정부는 그린 뉴딜 등의 다시 지출을 적극적으로 늘릴 전망이다. 그린 뉴딜 핵심은 전기차 및 자율주행차에 있다. 그린 뉴딜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현 시대에 가장 영향력 있는 사회 사상가이자 미래학자인 제러미 리프킨의 견해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는 글로벌 그린 뉴딜이라는 저서에서 그린 뉴딜로 펼쳐질 미래의 세계를 그리고 있다. 리프킨은 현재 3차 산업혁명이 진행 중이라고 했다. 3차 산업혁명은 운송수단은 녹색 에너지를 활용한 전기 및 연료전지 자율주행차일 전망이다. 제레미 리프킨은 전기 자동차가 3차 산업혁명 혹은 그린 뉴딜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보았다. 3차 산업혁명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융합이다.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이 무인 전기 자율 자동차에 결합될 것이다. 주식 투자에서 성공하는 방법 중 하나는 반드시 다가올 미래에 투자하는 것이다.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지만 세상의 모든 차가 친환경 차로 바뀌는 것처럼 확실한 미래는 존재한다. 지금까지 투자의 신세계 내용 일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홈킹과 유익한 시간 되셨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